사내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창안한 무공을 펼쳐 보였다. 그 모습에 가주인 아버지마저 크게 동요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가 펼친 초식이 실전된 지 오래인 절세 무공, 무영검법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속한 문파는 전설적인 불사신검에 의해 부활했다고 전해지는 무가였다. 이후 무림 7대 가문 중 하나로 우뚝 선 가문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이면에는 또 다른 숨겨진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그가 환생한 육체였다. 전생에서 그는 오랜 기간 불치병을 앓았다. 환생 후 이 몸은 그보다 더 두려운 병을 앓고 있었다. 극음절맥. 이러한 증상이 위대한 무가의 직계에서 나타난 것은 재앙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 본가를 자진해서 떠나 시골 별채로 옮겨 짧은 생이나마 평화롭게 보내고자 했다. 하지만 이토록 멀리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문에서 버려진 존재인 그는 결국 어둠 속에 숨어있는 눈에 띄고 말았다. 마침내 궁지에 몰렸을 때 백이강은 땅에 박힌 검을 바라보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비록 명망 있는 무가에 환생했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검술을 제대로 익힌 적이 없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복면을 쓴 침입자들이 별채 아래의 지하 공간을 발견하고는 그를 대놓고 조롱했다.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는 꼴이라니 정통 후계자답지 못하군. 이 말을 들은 백이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어찌 이리 비천한 자들이 감히 백씨 가문의 직계 후손에게 칼을 겨누느냐고 물었다. 심지어 정체를 밝히고 애원한다면 자비를 베풀겠다고 제안했다. 속으로는 그들이 절대로 복면을 벗지 않기를 빌면서 말이다. 놀랍게도 죽음의 문턱에서 뱉은 그 말은 오히려 존중을 얻어냈다. 과연 백씨 핏줄다운 배짱이군. 우두머리는 앞선 무례를 인정하며 말했다. 말을 마치며 남자는 복면을 벗고 자신을 흑풍단의 치표라고 소개했다. 백이강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하러 온 것이냐고 물었다. 대답은 망설임 없이 돌아왔다. 그의 목은 자신들의 죽음께 바쳐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의 신분을 존중하여 치표는 먼저 공격할 기회를 주었다. 백이강은 이를 악물었다. 자신의 어설픈 기술로는 100번을 먼저 공격해도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한 노인이 갑자기 백이강의 곁에 나타났다. 노인은 즉시 그의 검을 쥔 자세의 허점을 지적했다. 백씨 가문의 후손이 이토록 허약하다는 사실에 명백히 경악했다. 그 광경에 백이강의 머릿속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미 죽어서 저승에 온 것인가? 그가 중얼거리는 것을 본 치표는 참지 못하고 어서 움직이라고 재촉했다. 그 말은 백이강의 혼란을 더욱 깊게 할 뿐이었다. 이 노인이 자기 눈에만 보이는 것인가? 게다가 후손이라 불렸으니 이 인물이 백씨 가문 선조의 잔류사념이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치표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 망설이는 꼴이 참으로 거슬리는군. 그가 차갑게 내뱉었다. 상대에게서 터져나오는 살기를 느끼며 백이강은 속으로 욕을 읊조렸다. 이 자는 이미 검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었다. 그렇다 해도 최소한 두 합이라도 겨뤄보지 못한다면 원통하게 죽을 것이다. 턱을 쓰다듬으며 노인은 백씨 가문의 후손이 이토록 투박한 검술 자세를 보이다니 명백한 불만을 표했다. 백이강은 절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힘없이 대답했다. 극음절맥. 이 말을 듣자 노인의 눈이 금빛으로 번뜩였다. 그렇다면 이 검을 내게 맡길 수 있겠구나. 불사신검 백선군.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그는 백이강의 몸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 순간 치표가 치명적인 기세로 검을 휘두르며 돌진했다. 묵직한 쇳소리와 함께 백이강은 날아오는 칼날을 정면으로 막아낸 뒤 즉시 날렵한 일격으로 반격했다. 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제 백씨 가문의 절세 검법을 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마. 다음 순간 그의 몸은 저절로 움직이며 초식에 이은 초식을 펼쳐냈다. 놀랍게도 그것은 완벽한 무영검법이었다. 가주조차 마지막 세 초식을 익히지 못했던 검법. 7번째 초식이 펼쳐졌을 때 백이강은 마침내 확신했다. 저 노인은 필시 백씨 가문의 시조 불사신검 백아성산일 것이다. 복면을 쓴 자객들을 처리하자 그의 몸은 절대적인 한계에 다다랐다. 아성산은 백이강의 운명이 이미 다했다고 단언했다. 극음의 기운으로 오랫동안 손상된 육체의 근간을 억지로 끌었었기 때문이다. 만년설삼 같은 보물이 있지 않은 한 더는 돌이킬 여지가 없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이강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장면은 백씨 가문 본가의 약방으로 바뀌었다.
백이강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 어쨌든 전생에서도 만년설삼 수준의 영약을 접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를 정말 당황하게 만든 것은 가주가 자신이 휘둘렀던 녹슨검에 보인 관심이었다. 그리고 깨어나는 즉시 본체 안뜰로 보고하라는 명령과 함께 백이강이 백시 가문의 본당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가주보다 윗자리에 태연히 앉아있는 불사신검 백성군의 모습을 마주했다. 사실 250년 전을 생각하면 그리 특별한 일도 아니었다. 불사신검이라는 칭호는 이미 무림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비록 백시 가문의 영향력은 가문 사람들의 수가 줄면서 정체되었지만 절대 고수인 백노산이 가주의 자리에 오른 후에야 백시 가문은 7대 가문의 자리를 되찾았다. 지금까지도 가문 내의 소수만이 현 가주가 사실은 백이강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은 자신을 향한 적대적인 시선들이었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회복이 늦어져 도착이 지체되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아버지는 꾸짖는 대신 별채를 공격한 자들의 정체를 아는지 물었다. 백이강은 감히 망설일 수 없었다. 동시에 이것이 진실을 추리해내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그는 자객들이 흑풍단 소속이라고 주장했다고 담담히 대답했다. 하지만 자신의 판단으로는 그들은 명문가의 세력 확장을 혐오하는 사파연합 산하의 비밀 조직인 흑수방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 자객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흑수방 무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 게다가 만약 사파 세력이 정말로 움직였다면 그들의 목표는 외딴 별채에 거주하며 아무런 직위도 없는 백이강이 아니라 백시 가문의 젊은 후계자였을 것이다. 그의 추리에 아버지는 눈에 띄게 감동했다. 아들이 외따로 지내는 동안 이토록 성장했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내 분위기를 바꾸어 백이강이 아직 진정한 배우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별채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 직계 혈통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 백이강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죄책감보다는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살아남아야만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에 아버지는 그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질문을 던졌다. 정확히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자객들을 물리쳤느냐고. 남겨진 상처로 판단하건대 그 기술은 틀림없는 무영검법이었다. 백이강의 등에서는 즉시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그 결론은 내공 없이 태어나 절맥의 짐을 진 자가 검수를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만약 백이강이 진실을 그대로 밝혔다면 암살자들을 제거한 것이 불사신검 백아순칸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창고 아래 숨겨진 통로 끝에서 기이한 공간으로 우연히 들어갔다고 둘러댔다. 그곳에는 금지된 밧줄이 매달려 있었다. 그 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 현기증이 그를 덮쳤다. 그러자 그의 몸은 완전히 그의 통제를 벗어나 움직였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이미 본가의 약방에 돌아와 있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그의 손목을 잡았지만 절맥 증상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내공 또한 조금도 늘지 않은 것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아버지의 어조에는 실망감이 스쳤고 그는 백이강에게 돌아가서 회복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녹슨검은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덧붙였다. 본가 안뜰을 떠나자 백아순칸의 불쾌감이 드러났다. 그는 그 검이 천하제일검인 녹선결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런데 자신의 후손들이 감히 그것을 녹슨 고철이라 부르다니. 그 검은 운석철로 직접 단련한 것이라고 그는 상기시켰다. 백이강은 깜짝 놀랐다. 그가 알기로는 녹선결은 오랫동안 원로원의 장식품으로만 전시되어 있었다. 백아순칸은 그의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자신이 가주였을 때는 결코 그런 냉담함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며 하물며 제 자식을 경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이강은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의 관점에서 아버지는 진정으로 자신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외딴 저택에 사는 소위 버려진 아들이 어떻게 만년설상 같은 보물을 해마다 받을 수 있겠는가? 아까 손목을 거칠게 잡은 것조차 막힌 혈도를 뚫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일 뿐이었다. 백이강의 눈에 아버지는 그저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일 뿐이었다. 그는 곧 저곡 연무장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백아순칸은 그의 설명을 통해 백시 가문의 현 상황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백아순칸은 들은 내용에 코웃음을 쳤다. 현 가주가 나약해서 원로회가 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놔두고 허약한 장남을 차남으로 후계자를 교체하는 데 동의하고 심지어 백이강이 본가를 떠나는 것까지 허락했다며 비난했다. 그 비판에 백이강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탓을 하자면 백씨 가문의 조상들 자신에게 해야 할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불사신공을 수련하면 장수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아버지 세대는 전례 없이 많은 원로를 배출했고 그의 권위는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오죽하면 증조할머니께서 아직도 태상장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정도였다. 이제 백이강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백아순칸은 태음절맥이 진정한 의미의 절대적인 막다른 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실 경맥이 막혔을 때도 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다. 절맥의 일반적인 정의는 선천적으로 혈도가 막혀 기의 순환을 막는 것을 의미했다. 무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기운이 흐르기에 만약 기가 정말 순환할 수 없었다면 백이강은 어린 시절에 죽었어야 했다. 만약 기를 흐르는 강에 혈도를 그 둑에 비유한다면 절맥의 진정한 의미는 그 둑이 선천적으로 너무 좁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의 몸 안의 혈도를 확장할 수만 있다면 그는 수명을 연장하고 무공을 펼칠 수도 있었다. 물론 이것은 이론적인 가설에 불과했다. 수십 년간 강호를 누볐던 백아순칸조차도 자신의 눈으로 살과 뼈, 혈관만 보았을 뿐이다. 혈도 자체는 무형의 것에 더 가까웠다. 하지만 백아순칸이 백이강에게 빙의했을 때 그는 자신의 의식을 매개체로 사용하여 몸 안에 끊어진 혈도를 다시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백이강의 의지를 단련하는 것이었다. 충분히 강력한 정신력만 있다면 그 혈도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로 백이강은 자신의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태음심경을 자주 수련했다. 백씨 가문의 비기인 불사신공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양신법과 태음심경. 전자는 빠르게 내공을 쌓을 수 있는 최상급 내공신법이었고 후자는 정신을 맑게 갈고 닦는 것이었다. 보통 백씨 가문의 제자들은 성장기에 조양신법에 집중하고 초반 수련을 마친 후에야 태음심경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 결과가 필연적이었다는 것을 수수께끼처럼 밝혔다. 태음심경은 결코 완전한 수련법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백아순칸이 말년에 직접 그 기술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통해 발전을 이룬 사람이 거의 없었다. 비록 백아순칸이 아직 백이강의 끊어진 수명을 연장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의지를 단련하고 강화하는 수련법을 가르쳐줄 수는 있었다. 백이강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불사신검조차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어쩌면 이 죽어가는 몸으로 정말 무공을 수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백아순칸이 읊은 구결을 따라 백이강은 완전한 태음심경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그는 그것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았다. 그것은 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현실 자체에 투영하는 것이었다. 백아순칸의 영체에 진정으로 닿아야만 그 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백이강의 현재 자질을 바탕으로 백아순칸은 그 경지에 도달하는 데 3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곧 백이강은 심경 구결의 원리에 대해 숙고하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다. 무아지경에 들어 육체의 모든 감각을 잊어야 한다. 마치 의식 속에서 몸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함께 녹아내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모든 깨달음과 생각을 주먹에 담아 내지르는 것이었다. 바로 그 한 방의 주먹이었다. 백이강이 백아순칸의 영체와 진정으로 접촉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순간 백아순칸의 마음에 의문이 피어올랐다. 보통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는 것은 태음심경의 첫 번째 경지에 불과했다. 하지만 육체를 잃는 경험을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반나절 만에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즉 백이강이 이전에 환생했다는 뜻이었다. 허를 찔린 백이강은 망설였다. 백아순칸은 그를 직접적으로 추궁했다. 어찌 이리 잘 아느냐? 말해보거라. 내 전생은 무엇이었느냐?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기에 백이강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중원 출신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먼 미래에서 왔다고 설명했다. 놀랍게도 백아순칸은 그 설명을 쉽게 받아들였다. 백아순칸은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눈에 태음절맥을 가지고 태어나 다른 삶에서 환생한 백이강은 자신의 진정한 유산을 물려받을 완벽하고 어쩌면 유일한 후보자였다. 그 말에 백이강의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전생과 현생 두 생애 모두에서 세상은 결코 그에게 공평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불치병, 이제는 태음절맥. 그런데 지금 여기
무림의 독보적인 인물인 백아순칸이 서서 죽음의 문턱에 선 몸으로도 오직 백이강만이 자신의 궁극적인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2달 반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다. 그동안 백이강의 변화는 가문 내에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저택에서 돌아온 이후 그는 이전보다 눈에 띄게 자제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그의 수련은 여전히 어색하고 어려웠으며 서투르고 조화롭지 않은 움직임에 불과해 보였다. 대부분의 관찰자에게 이 변화에 대한 설명은 단 하나뿐이었다. 점점 더 유능해지는 동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뒤늦게 원로들의 환심을 사려는 시도라는 것. 동시에 가문의 식객이자 둘째 도련님인 백하준의 개인 사부인 능자평은 백이강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다. 능자평은 인품, 재능, 외모 모든 면에서 뛰어난 둘째 도련님이 후계자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반면 장남은 오만하고 방종하여 미래 가주의 풍모가 조금도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능자평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는 방금 백이강이 연무장의 화로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 화로는 오직 저곡을 닦기 위한 물을 데우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었다. 불사신검이 칸교의 교주를 처치한 후 가져온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 능자평은 자신이 보기에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게 하기로 결심하고 즉시 개입할 준비를 했다. 그 순간 백이강이 차분하게 말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에 능자평은 걸음을 멈췄다. 들킨 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분명 운 좋게 마친 것뿐일 것이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백이강은 말을 이었다. 짐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 음식을 해먹는 것이 어찌 부적절하다는 말입니까? 그 한마디에 능자평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전설에 따르면 극음절맥을 타고난 자는 육신이 허약한 대신 그 순간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예리한 감각을 지녔다고 한다. 백이강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붉은 옥을 꿰뚫는 듯했다. 그 차가움 속에는 분명한 온기가 남아있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능자평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생생한 온기였다. 마치 백이강이 일부러 기척을 숨긴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백이강은 진심으로 의아하다는 듯 그가 왜 거기에 있는지 물었다. 능자평은 할 말을 잃었다. 그 젊은이는 분명히 자신을 인지했으면서도 지금은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사실 앞서 한 말들은 능자평을 향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백이강이 끊임없이 태음신공을 수련했기 때문이다. 몸 안에 과도한 음기가 쌓여 있었던 것이다. 음식을 요리하는 것은 부족한 양기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다시 말해 그의 말은 능자평이 아닌 백선견을 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이강은 일말의 불안감을 느꼈다. 능자평의 깐깐한 성격을 고려하면 일이 이렇게 쉽게 끝나서는 안 됐다. 놀라움 속에서 능자평은 갑자기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이전의 오만함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그는 가문의 식객으로서 가문의 규칙을 어겼음을 인정했다. 백이강은 완전히 깜짝 놀랐다. 그 유명한 능자평이 버려진 후계자로 널리 알려진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쨌든 능자평은 무림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측검으로 유명했는데 인류 고수들조차 그의 움직임을 거의 감지하지 못했기에 얻은 칭호였다. 능자평이 떠난 후에도 백이강은 그가 왜 자신에게 절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아무런 문제가 따르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도 축복이었다. 그가 정해진 휴식을 마치자 장면이 바뀌었다. 낮 동안 하인들의 대화는 백선견의 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백이강과 동생 백하준의 관계가 소원한지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백이강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어렸을 때는 친했지만 나중에 일부러 거리를 두었다고. 동생이 아끼는 모든 것을 부수고 얼굴이 붓고 붉어질 때까지 꼬집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백이강이 본가를 떠나기로 했을 때 백하준은 배웅조차 나오지 않았다. 백선견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생각에 가문 내의 화목은 표면적으로는 필요했다. 하지만 형제에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 자신도 한때 형제들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결국 자객을 보내 그의 목숨을 노렸다. 결과는 간단했다. 백선견은 백씨 가문의 가주가 되었다. 반면 그 형제는 단전이 파괴되어 무공을 쓸 수 없는 폐인이 되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백이강은 근처 연무장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능자평이 백하준의 수련을 감독하는 것을 보았다. 본능적으로 백이강은 떠나려고 몸을 돌렸다. 하지만 갑자기 백하준이 앞으로 달려나와 팔을 벌려 그의 길을 막았다. 백하준의 시선이 어두워졌다.
명문가의 일원으로서 남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모르느냐? 그는 망설임 없이 백하준을 옆으로 밀쳤다. 다음 순간 백하준이 손을 뻗어 백이강의 팔을 잡았다. 급한 마음에 말이 튀어나왔다. 형. 그 한 음절에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다. 백하준은 고개를 살짝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나를 뭐라고 불렀느냐? 백하준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붉어졌다. 그는 형님이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백이강은 항상 바로 그런 존재였다. 한때 가문 전체가 백이강을 아꼈던 시절이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을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울 정도로 사려 깊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뜻함만을 받았다. 그 시절 그는 백하준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종종 매운 완자탕을 끓여주었다. 그 시절은 백하준이 가진 가장 행복한 기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이강의 성질이 예고 없이 변하기 전까지는 그는 하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친동생을 포함한 가족 모두와 일부러 연락을 끊었다. 그의 난폭한 성미가 심해지자 아버지마저 깊이 실망했고 원로들은 후계자 교체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때 하준은 무엇이 그런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최근 백이강은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온 듯했다. 희망을 되찾고 수련에 앞장서는 모습. 어쩌면 언젠가 예전처럼 다시 형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단지 흥분한 순간에 하준이 말을 잘못했을 뿐이었다. 백이강은 그의 어색함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도 동생이 자신에게 품은 감정이 증오하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이었다. 등을 돌리며 백이강은 백하준이 왜 자신을 멈춰 세웠는지 차분하게 물었다. 백하준은 부드럽게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그저 예전처럼 형님과 대련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백이강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한 표정을 지었다. 불치병 때문에 내공조차 쓸 수 없는 사람과 대련하고 싶다니 아직 내게 원한이 남았나 보군. 그가 말했다. 백하준은 즉시 당황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다. 오늘의 수련은 육체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었다. 대련 중에는 내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었다. 백이강은 바로 동의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무슨 일을 하든 백하준의 수련을 지도하는 책임자인 능자평의 승인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차분하게 덧붙였다.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다. 내공이 사용되든 안 되든 백하준과의 대련은 거의 확실히 그의 패배로 끝날 것이었다. 능자평은 거절했어야 했다. 결국 자신 같은 사람과 대련하는 것은 무공에 아무런 진전을 가져다주지 않을 테니까. 놀랍게도 능자평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능자평의 관점에서는 대공자님이 원하신다면 대련은 백하준에게 이로울 뿐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백이강이 진짜 실력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볼 절호의 기회였다는 점이다. 백성견은 그를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경공술은 비교적 간단했다. 몸을 더 가볍고 민첩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백이강은 이미 자신의 의지를 몸에 통합하는 법을 배웠고 나아가 기척을 지우는 의도까지 주입할 수 있었다. 대련에서 이기는 것은 가능했고 만약 이긴다면 백성견은 수명을 연장할 단서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백이강은 지체 없이 백성견에게 대련을 시작하자고 재촉했다. 경신술 대련은 본질적으로 귀신 잡기로 알려진 놀이였다. 그것은 백성견이 무공에 입문한 이들을 위해 직접 고안한 수련 방법이었다. 두 참가자는 모두 눈가리개를 하고 허리에 방울을 단 채 상대를 공격하면서 마당에 흩어진 팥주머니를 모으는 임무를 받았다. 시합이 시작되기 전 능자평이 약간의 규칙 수정을 제안했다. 방울은 더 이상 차지 않고 소음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였다. 팥주머니는 거친 천 대신 토끼 가죽으로 만들기로 했다. 주머니는 총 5개다. 상대방을 맞히면 1점을 얻고 먼저 3점을 얻는 쪽이 승리한다. 하지만 주머니로 상대방의 몸에 직접 닿으면 즉시 승리하게 된다. 링즈핑의 날카로운 호령과 함께 대련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신법의 의지에 백하준은 재빨리 팥주머니 하나를 찾아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던졌고 정확히 백이강을 맞췄다. 이 광경을 본 링즈핑은 마침내 안도했다. 역시나 하준의 무공 실력이 여전히 우세했다. 한편 백이강은 제자리에 선 채로 천천히 결박술의 자세를 취했다. 옷자락이 스치는 희미한 소리가 백하준을 혼란스럽게 하여 남은 주머니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다음 순간 또 다른 주머니가 백이강의 몸을 맞췄다. 하지만 결박술이 완전히 효과를 발휘하자 그 후의 모든 주머니는 놀라운 정확도로 피해냈다. 어느 순간 옷 스치는 소리와 주먹 소리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링즈핑조차 그의 기척을 명확히 감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막 무공수련을 시작한 백하준은 말할 것도 없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백이강은 앞으로 달려들어 주머니 하나를 낚아챘다. 퍽! 그것은 정확히 백하준의 이마에 명중했다. 규칙에 따라 그 한 방으로 백이강의 승리가 결정되었다. 그는 가볍게 동생의 이마를 한 번 더 튕겼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이겼으니 이제부터 내 지시를 따라라. 내일 시간 날 때 내 방으로 오너라. 다음 날 백하준은 제 시간에 백이강의 방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형이 자신에게 백씨 가문의 소가주를 교체하는 문제로 아버지께 정식으로 말씀드리라고 한 것이었다. 정식으로 후계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첫째, 가주의 지명. 둘째, 원로회의의 승인. 현재 백하준은 첫 번째 조건만 충족했기에 아직 진정한 후계자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동의하지 않았다. 만약 자신이 정말로 백이강을 대신해 후계자가 된다면 그 후의 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에 백이강은 침착하게 자신의 몸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 말에 백하준은 기쁨을 터뜨렸다. 그는 형이 이미 전설적인 천주신의를 찾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다. 백이강은 그저 손을 저으며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생이 떠난 후 불사신검 백아순칸은 백이강에게 청림을 방문해보라고 제안했다. 무림 전역에 절세고수라 불리는 이는 많았으나 진정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초월자 칭호를 얻은 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 소수 중에는 소림의 방장, 무당의 무쌍진인 그리고 청림의 주인이 있었다. 청림은 바로 그 주인이 세운 도가 문파였다. 비록 구파일방에 필적하는 세력이었지만 실력을 완전히 인정받은 제자만이 숲을 떠나 강호를 거닐 수 있었다. 그 결과 청림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오랫동안 신성하고 신비로운 곳으로 여겨졌다. 생전에 백아순칸은 금능 지역에 머물며 청림의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어 문파는 그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백이강이 그때 백아순칸이 받았던 신표를 제시하기만 하면 청림은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 신표는 서안의 한 사당에 봉인되어 있었다. 하지만 백아순칸이 숨겨둔 곳 주변에 함정을 설치해 두었으니 백이강은 부하 몇 명을 데리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었다. 만약 나흘 안에 백씨 가문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청림의 방문 예정일과 시간이 딱 들어맞을 것이었다. 다음 날 백이강은 동생 백하준을 데리고 번화한 도시의 거리로 나섰다. 막 본가로 돌아온 참이라 현재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하준뿐이었다. 둘 다 예상치 못했던 것은 불사신검 백아순칸이 신표를 주점 안에 숨겨두었다는 사실이었다. 백아순칸은 이곳이 식당이 되기 오래전 재물신을 모시는 사당이었다고 재빨리 설명했다. 그들이 막 들어가려 할 때 입구의 경비들이 길을 막아섰다. 금일루는 너희 같은 거지를 받지 않는다. 그들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다. 백이강은 폭발하려는 백하준을 손을 들어 막았다. 그러고는 은자 주머니를 꺼내 경비의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다. 그는 단 한 가지만 요구했다. 조용한 방으로. 직원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백하준을 데리고 조용히 뒤뜰로 향했다. 아니나 다를까 완벽하게 보존된 사당이 그곳에 서 있었다. 사당 문을 열고 들어간 후 백이강은 백하준에게 신상의 뒤꿈치를 누르라고 지시했다. 다음 순간 바닥이 천천히 갈라지며 아래로 향하는 비밀 통로가 드러났다. 지하방에 들어선 순간 그들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최근에 다른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분명했다. 주점에서 이미 신표를 발견한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 장치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다. 방 한쪽에 쌓여있는 문서들에는 어느 정도 악명 높은 인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각 이름 아래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글자가 있었고 나머지 내용은 전부 해독 불가능한 암호로 쓰여 있었다. 하지만 백아순칸은 그 암호를 알아본다고 말했다. 그것은 하오문에서 사용하는 핵심 암호였다. 일부를 해독한 후 그는 이 문서들이 지역 지부장의 죽음으로 촉발된 권력 다툼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곳이 경쟁 파벌 중 하나의 영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백아순칸의 지시에 따라 백이강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는 작은 칼을 뽑아 비유상으로 다가갔다. 다음 순간 그는 칼날을 신상의 눈에 그대로 박아 넣었다. 천둥 같은 굉음이 울리며 앞쪽 벽이 흔들리더니 양옆으로 천천히 갈라졌다. 눈부신 황금빛이 터져나오자 백이강은 본능적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백하준은 완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의 시점에서는 방 안이 여전히 어두컴컴하고 아무런 빛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본 백아순칸은 낮은 웃음을 터뜨리며 진작에 진실을 알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백이강이 봉인된 검을 들어 올릴 수 있었던 순간부터 어쩌면 불사신검의 후계자로서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을지도 모른다. 그의 앞에는 눈부신 황금빛을 바라는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목걸이를 손에 꽉 쥐었다. 다음 순간 백이강은 자신이 광활하고 끝없는 공간에 서 있음을 발견했다.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옆에 있던 베가순칸이 더 이상 반투명한 영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는 육체의 존재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베가순칸은 눈에 띄게 감격하며 백이강의 운이 비범하다고 선언했다. 100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한 운명이라고. 그는 절세고수의 무공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휴의 눈에 봉인된 영역을 흡수했다. 백이강은 손에 쥔 목걸이로 시선을 내렸다. 이미 빛이 바랜 그것을 보며 정말로 비휴의 눈인지 물었다. 베가순칸은 망설임 없이 인정했다. 그 목걸이는 자신이 청림의 누군가와 함께 직접 비휴의 눈을 빼내어 만든 것이라고. 백이강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 영역이란 대체 무엇인가? 베가순칸은 하단전의 내력은 중단전의 진기에서 비롯되고 이는 다시 상단전의 힘에서 기원한다고 설명했다. 그 상위 단계의 힘이 바로 영역이라 불리는 것이었다. 이 목걸이가 있으면 백이강의 진기는 꾸준히 보충될 것이니 잠시 경공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한계에 부딪혔던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도움이 될 것이었다. 2시간 반이 조용히 흘렀다. 백이강은 백하준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동시에 밖에서 다가오는 여러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베가순칸은 조용히 백이강에게 검을 뽑고 전투를 준비하라고 경고했다. 곧 서너 명의 인물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백이강이 먼저 입을 열어 그들이 하오문 소속인지 물었다. 그는 이곳이 그들의 영역인 줄 몰랐으며 만약 떠나게 해준다면 훗날 후하게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배서준은 눈에 띄게 초조해하며 백이강이 너무 조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래, 백시 가문의 직계 후손이지. 저런 자들 앞에서 자신을 낮춰서는 안 된다. 백이강은 그저 진정하라고 말하며 하오문과 관계를 맺는 것이 꼭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침입자들은 협상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비밀이 이미 발각되었으니 둘 다 살아서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차갑게 선언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배서준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돌진했다. 백이강이 뒤따라 적의 몸을 검으로 휩쓸었지만 심각한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다. 그의 순수한 힘 부족은 여전히 명백했다. 검이 살을 꿰뚫었지만 즉시 빼낼 수 없었다. 백이강은 재빨리 호흡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했다.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타고난 약점과 강점을 이용하여 상대의 눈에 2손가락을 직접 찔러 넣었다. 그는 경공의 회전력을 활성화했다. 그 힘을 빌려 그는 손쉽게 상대의 목을 베어버렸다. 백아선은 이것이야말로 백시 가문의 진정한 직계 후손답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그럼에도 그는 백이강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백이강은 알겠다는 신호로 입가에 피를 닦았다. 그러고는 배서준을 찾기 위해 주위를 살폈다. 반대편에서는 이미 싸움이 끝나 있었다. 그 순간 백이강은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것은 백이강의 첫 실전과는 거리가 멀었고 사실상 그가 직접 상대를 죽인 것은 이미 3번째였다. 그 깨달음에 백이강은 잠시 멈칫했다. 그 역시 생명을 앗아간 것이 3번째였다. 첫 번째는 전생에서 일어났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 미치광이가 묻지마 칼부림을 벌였을 때 옆에 서 있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백이강은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던져 공격자를 밀쳐냈다. 그는 그 남자가 잠시 후 다가오는 버스에 치여 죽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비록 수사 결과 정당방위로 판결났지만 백이강은 그 후 며칠 동안 구토를 멈출 수 없었다. 두 번째는 불사신검 백아선에게 빙의되었을 때였다. 모든 행동이 빙의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의 감정적 충격은 미미했다. 이제서야 그는 무림의 잔혹함을 진정으로 깨달았다.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면 그들 또한 자신의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했다. 그 순간 눈을 가린 무인이 앞으로 나서며 감사의 표시로 폭건했다. 그는 배신자들을 처단해준 것에 감사하며 서한 지부가 미래에 반드시 이 은혜를 갚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이강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 남자의 이름이 정저우라는 것을 알고는 약간 긴장을 풀었다. 그는 이전에 문서들 사이에서 그 이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는 정저우가 서한 지부장의 딸인 금화의 신임받는 측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자 백이강은 그들이 방금 죽인 자들이 정말로 하오문의 배신자들이었는지 물었다. 정저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전 지부장님이 돌아가신 후 저자들이 공공연하게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다음 지부장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저우는 의도적으로 그 후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백이강은 그 자제심과 충성심이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하옴은 서한 지부와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유익할 것이며 특히 정보 수집에 대한 그들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를 더 진행하기 전에 백이강은 정저우에게 자신의 신원을 추리해보라고 물으며 그를 시험했다. 잠시 침묵 후 정저우는 백이강이 젊은 남자 같고 말투가 예에 바르며 침착하다고 결론 내렸다.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나이에 그런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가문을 꼽으라면 답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7대 세가 중 하나인 백씨 가문의 소가주. 그의 나태한 형과는 달리 그 소가주는 무림 전역에서 절세의 기재로 칭송받는 백하준이었다. 추론 자체는 완벽했지만 백이강이 묘사된 방식은 그를 확연히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는 정저우에게 은화 주머니를 건네며 백씨 가문을 방문할 예정인 손님들의 배경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한편 백씨 가문 본가에서는 백이강의 아버지가 맏아들이 배서준을 데리고 주루에 갔다는 것을 이미 알게 되었다. 그 소식은 그를 격노하게 했다. 백이강은 본가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써 동생을 데리고 말썽을 피우고 있었다. 그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한 그는 그날 백이강이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본가에 돌아오자마자 백이강은 즉시 체벌을 받았다. 백씨 가문의 직계로서 허락 없이 소가주를 저택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은 가문의 법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5년 후 무림에서 새로운 칠성회가 열릴 것이라고 그에게 상기시켰다. 무림 전체에서 오직 7대 세가의 칠성회만이 구파일방의 용봉지회에 필적할 수 있었다. 과거의 칠성회는 우호적인 기술 교류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것의 부활은 뛰어난 신예들이 동맹을 맺고 명성을 쌓는 성대한 행사로 변모했다. 그런 이유로 백하준은 이미 그 대회에 참석하기로 선택되었다. 백이강은 아버지의 의도를 너무나도 잘 이해했다. 자신의 상태를 고려할 때 참석하더라도 결국 그의 목숨은 태음절맥에 의해 빼앗길 것이었다. 행사 전에 모용세가, 하북팽가, 그리고 다른 문파의 대표들이 백씨 가문을 방문할 것이며 이는 분명 백하준과 일찍이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이강은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백씨 가문의 대공자였다. 따라서 그의 아버지는 가능하다면 그 또한 이 떠오르는 인물들과 안면을 트라고 주장했다. 백이강은 그런 모임에 관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며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문제를 그날의 벌의 일부로 삼아 백이강의 오랜 게으름과 규율 부족을 바로잡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돌아서서 문을 쾅 닫았지만 동시에 백아선은 만족감을 표했다. 이것은 백이강에게 방문한 세력들이 보낸 제자들을 찾아 나설 합법적인 이유를 주었다. 아버지의 이전 말을 판단해볼 때 백이강은 이것이 자신을 더 많은 인맥을 형성하도록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의심이 남았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그의 허약한 몸을 본다면 그것은 백씨 가문에 더 큰 망신을 가져다 줄 뿐이지 않을까? 바로 그때 집사가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는 백이강의 상처에 바를 연고를 전달하러 온 것이었다. 백이강이 통을 여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은은한 향기는 틀림없었다. 그것은 백씨 가문의 비전 영약이었다. 집사가 이토록 귀한 것을 쓰다니. 이것은 분명 아버지의 소행일 것이다. 다음 날 백아선의 지도 아래 백이강은 태음 신공 수련을 재개했다. 기술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면서 그의 몸은 강도 높은 훈련 아래 점차 한계에 도달했다. 이를 본 백아선은 그에게 다른 수련법을 가르치기로 결정했다. 그의 체력이 완전히 소진되었으므로 지금이 바로 심력으로 진기를 보충하는 법을 배울 절호의 기회였다. 백아선에 따르면 인체는 서로 연결된 세 개의 샘처럼 기능했다. 상단전의 심력은 중단전의 진기를 자양할 수 있고 이는 다시 하단전에서 천천히 내공으로 응축될 것이다. 평범한 상황에서는 성물 비휴의 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수준에 도달할 만큼 진기를 증가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용의 여의주 정도 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백이강은 이미 백아선의 영체를 인지할 수 있었고 심지어 심력 자체의 황금빛 섬광까지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그가 심한의 흔적을 각성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오직 정상급 수련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경지였다. 희귀한 타고난 재능이자 그의 빠른 발전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이유였다. 3시간이 조용히 흘러갔다.
백이강은 심력으로 진기를 보충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몸속에 박혀있던 불순물도 배출했다. 현재 상태에서 그는 이미 금강불교의 오묘함을 정밀하게 다룰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아직 턱없이 부족했다. 그의 보법은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 순수한 힘은 뒤처져 있었다. 그는 주먹을 청동과 강철처럼 단단하게 단련하여 단 일격에 상대의 콧뼈를 부술 수 있어야 했다. 이것이 태음신공의 두 번째 진전인 천련공이었다. 그래도 오늘의 수련은 한계에 도달했다. 더 다듬는 건 내일로 미뤄야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시급하게 신경 써야 할 일이 있었다. 한편 금일각에서는 모용 가문의 직계 후계자인 모용작과 모용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둘 다 현재 칠성회의 일원이자 차기 후보이기도 했다. 다른 쪽에는 청림의 이화 제자 진련과 마찬가지로 차기 칠성회 후보인 팽호가 있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은 명확했다. 바로 백가문의 차기 칠성회 대표 후보인 백하준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이었다. 연애가 한창일 때 누군가 자부심을 감추지 못하며 모용작에게 물었다. 모용작 형님의 실력은 백가문의 현 칠성회 대표인 백응리를 100배는 능가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백하준보다도 한 수 위라는 뜻이겠지요? 연애가 막바지에 이르자 진련은 양해를 구하고 객실 밖으로 나섰다. 며칠간의 쉼없는 여정 끝에 4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마침내 문파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건만 얼마 전 주군에게서 온 밀서가 시안성 백가문으로 길을 돌리라 명했다. 북쪽 하늘에 붉은 별이 떴으며 백가문의 혈통 안에서 새로운 기운이 꿈틀대고 있다면서 그 예언의 진실을 확인할 유일한 방법은 손목에 찬 팔찌뿐이었다. 신성한 징조를 마주하면 저절로 떨린다고 전해지는 영험한 점술 보물 중 하나였다. 바로 그때 팽호 역시 객실 밖으로 나왔다. 모용 형제의 말은 참기 힘들었다. 특히 거의 침을 흘릴 듯한 시선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모용진은 더더욱 자신보다 훨씬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천하무적인 것처럼 행동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유형은 자신이 보호해주고 싶을 만큼 약한 사람이었다. 팽호와 헤어진 후 진련은 혼자 주점 밖으로 향했다. 시안성은 처음이라 길도 낯설고 어디로 가야 여가를 즐길 수 있을지조차 막막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앞서가던 한 남자가 자신에게 가볍게 인사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백이강이 그 남자를 스쳐 지나가며 황급히 그녀의 앞을 가로질렀다. 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가 그렇게 가까이 지나가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의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동시에 그녀의 손목에 있는 팔찌가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 반응은 그녀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백이강은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를 따라가야만 했다. 어쩌면 그는 주군의 밀서에 언급된 그 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백이강은 손에 든 정보 보고서로 시선을 내렸다. 하오문과 연을 맺은 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이틀 반도 채 되지 않아 정보가 이미 전달된 것이다. 그리고 보고서의 내용이 정말 신뢰할 만하다면 저택을 공격한 암살자들의 정체와 그 배후 세력을 밝히기 위해 그들에게 추가로 의뢰할 생각이었다. 그 후 백이강은 세상을 떠난 친구 소아에게 예를 표하기 위해 묘지로 갔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그의 곁을 지키며 함께 자란 시녀였다. 저택이 공격받았을 때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을 희생하여 백이강이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하지만 백성산과 달리 소아는 영적인 존재로 남을 수 없었다. 그것은 백성산이 생전에 절대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상단전이 열리고 영안이 깨어났을 때 그는 속세와 저승을 잇는 신묘한 기술을 터득했다. 그리하여 육신을 잃은 후에도 그의 남은 의식은 여전히 산자들 곁에 머물 수 있었다. 환생한 데다 태음절맥을 가지고 태어난 백이강은 선천적인 영적 역량이 전반적으로 이미 평균 이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산의 비할 바는 아니었다. 무인이 절대경지에 들어서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 태음신공의 인도로 일정 기간 회복한 후 백이강의 몸은 이제 겨우 백성산의 영역 일부를 견딜 수 있게 되었다. 백성산은 천천히 백이강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백이강의 몸 안에 있는 백회혈을 연결하여 영역을 부분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했다. 다음 순간 백이강은 눈을 떴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마치 모든 존재에 새로운 활력이 주입된 듯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았다. 절대경지에 도달한 자들에게는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었군.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진련은 완전히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 찰나의 절대경지 감각을 통해 백이강은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이보다 조금 전 진련은 그를 따라 이외딴 묘지까지 왔었다. 그녀는 즉시 등을 돌렸다. 망자를 애도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것은 올바른 무인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막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의 손목에 있는 팔찌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백이강을 돌아보았을 때 그의 몸에서 터져나오는 무시무시한 힘의 파동을 느꼈다. 그 감각은 기이할 정도로 죽은 자신의 그것과 비슷했다. 평범한 한계를 초월한 존재. 백이강은 그녀에게 똑바로 걸어가 누구이며 왜 그가 얘를 표하는 동안 숨어서 엿보고 있었는지 다그쳐 물었다. 비록 그녀가 검을 차고 무인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행동은 도를 넘은 것이었다. 그의 노골적인 분노에 직면한 진련은 고개를 숙여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그녀는 몸을 돌려 서둘러 묘지를 떠났다. 백성산의 영체가 흔들렸다. 진련이 떠나면서 사용한 보법을 알아본 것이다. 그것은 분명 청림의 것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백이강은 잠시 멈칫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다음날 가문을 방문하기로 예정된 신진고수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날 아침 백이강은 백가문의 장남으로서 직접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진련은 눈에 띄게 놀랐다. 그녀는 묘지에서 마주쳤던 젊은 남자가 실제로 백가문의 직계 일원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모든 것이 주군이 편지에 묘사했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은 홍작 연무장에 도착했다. 무인들에게 있어 훈련장보다 서로를 가늠하기에 더 좋은 곳은 없었다. 모용작은 고개를 갸웃하며 백이강에게 물었다. 백가문 직계 혈통만 출입할 수 있다는 이곳을 평소에는 그의 동생인 백하준 혼자서만 사용하냐고. 백이강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렇지 않다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최근에는 자신 또한 이곳에서 수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용진이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그럴만도 하다고 말했다. 몸이 약한 자일수록 기력을 아끼는데 더 집중해야 하니. 그 말에 팽호의 눈이 빛났다. 백가문의 장남이 어찌 약할 수 있겠는가? 모용진이 즉시 끼어들며 백이강은 태음절맥을 가지고 태어나 평범한 사람들처럼 무공을 익힐 수 없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가 보기에 백이강은 전혀 불쌍하지 않았다. 만약 모용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이토록 편안한 삶조차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그때 백하준이 뒤에서 모용진의 말을 끊으며 나섰다. 그는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며 그를 날카롭게 비난했다. 백가문 안에서 백가문의 주인을 멋대로 평가하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모용진에게 검을 뽑으라고 말했다. 백가문의 땅에서는 실수는 주인의 처벌을 받게 마련이다. 이를 본 진련이 조용히 모용작에게 그들을 말릴 생각이냐고 물었다. 모용작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어차피 그들의 방문은 애초에 백하준과 관계를 쌓기 위한 것이었으니. 때로는 싸움이야말로 다른 무인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한편 모용진은 이미 후회로 가득했다. 그는 단지 팽호 앞에서 뽐내고 싶었을 뿐 백씨 형제가 불화한다는 소문이 완전히 거짓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만약 그의 형 모용작이 지난 칠성의 대표였던 백응리를 압도적으로 이겼다면 그 논리대로라면 차기 대회 후보인 백하준을 이기는 것쯤은 충분히 가능해야 했다. 그러나 몇 합을 겨룬 후 모용진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번 여정 전에 그는 백가문 영천검에 대해 알려진 모든 파해법을 암기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백하준의 기술에서 단 하나의 허점도 찾아낼 수 없었다. 연무장 가장자리에서 백이강은 작은 기침을 참지 못했다. 그 희미한 소리가 아주 잠깐 백하준의 주의를 흐트러뜨렸다. 모용진은 즉시 빈틈을 알아챘지만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 명문가 후계자로서의 품위를 잃게 될 것이었다. 잠시 망설인 후 그는 목검을 앞으로 내질러 정면 공격을 가했다. 백하준은 정신을 차리고 즉시 내력을 운용하여 정면으로 공격을 막아냈다. 이어서 백하준은 주먹을 휘둘러 모용진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내리쳤다. 동시에 그는 경공수를 펼쳐 거리를 좁히고 모용진과 근접전을 벌였다. 그의 공격이 초마다 거세지자 모용작이 즉시 끼어들어 두 사람을 강제로 떼어놓았다. 그는 이것이 명문가 간의 우호적인 교류일 뿐 이토록 격렬할 필요는 없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모용진의 표정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바로 그 순간 모용작은 그를 완전한 실패자라 부르며 혹독한 질책을 전음으로 보내고 있었다. 단 한 수로 싸움을 끝낼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였던 것이다.
근처에서 백이강은 조용히 백하준을 꾸짖고 있었다. 그는 동생에게 자신의 기침은 새로운 일이 아니며 실전에서는 아군이 다치더라도 이렇게 집중력을 잃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일깨워 주었다. 그 광경에 모용진은 깊은 억울함을 느꼈다. 자신의 형은 몰래 꾸짖는데 백하준은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으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한 순간 속에 서 있었다. 훈계를 마친 후 백이강은 겉보기에는 백하준이 우세했다고 믿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용작은 즉시 반박하며 대결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일시적인 우세가 최종 결과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모용진이 막 일어서려 할 때 그의 몸이 갑자기 굳어졌다. 다음 순간 거의 견딜 수 없는 날카로운 통증이 다리뼈를 뚫고 솟구쳤다. 극심한 고통에 그는 서 있을 힘조차 거의 잃었다. 백이강은 이것이 태음경의 5번째 초식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울룡출해, 운룡출해, 절묘한 순간의 정밀함. 백하준이 손가락으로 모용진의 청근혈을 쳤던 것이다. 그 결과 모용진의 다리는 적어도 일각 15분 동안은 마비될 것이었다. 바로 그 때문에 백이강이 백하준을 최종 승자로 판단했던 것이다. 모용작은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결국 그 자신조차 백하준이 울룡출해를 은밀하게 사용한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런데도 무공패인으로 여겨지던 백이강이 모든 세부 사항을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그렇다 해도 손님으로서 모용작은 백시 가문의 연무장 안에서 경솔하게 행동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사실 그 통찰력은 백성군이 백이강에게 조용히 전해준 것이었다. 한편 팽모아의 뺨에는 옅은 홍조가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비록 백이강이 더는 무도의 길을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의 놀랍도록 날카로운 직감은 그야말로 매혹적이었다. 거의 그녀가 항상 동경해왔던 그런 사람이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일행은 식사를 위해 중신당으로 향했다. 연애 동안 모용작은 절제된 미소와 함께 잔을 들며 백시 가문의 요리사들이 명성대로라고 말했다. 동시에 백성군은 백이강의 귓가에 조용히 경고하며 모용 가문의 말을 절대 믿지 말라고 속삭였다. 백성군의 시대부터 모용 가문은 교활함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는 백이강이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백이강이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팽 가문의 아가씨가 자신에게 그토록 유별난 관심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볼 때마다 뺨에 옅은 홍조를 띄었다. 하지만 그는 최근에야 백시 가문으로 돌아왔다. 그러니 아마 이것은 명문가들 사이의 관례적인 예의에 불과할지도 몰랐다. 결국 그는 그저 입을 벌려 팽모아가 건네주는 음식을 받아먹었다. 그 광경은 즉시 모용진을 격분하게 했다. 그의 눈에는 백이강 같은 신분의 사내가 그런 기본적인 사내다운 결의조차 없어서는 안 됐다. 백이강은 답례로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손을 들어 모용작을 똑바로 가리키며 모용진의 발언이야말로 모용 가문에 진정으로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차갑게 말했다. 모용진은 형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는 즉시 몸이 굳어 감히 한마디도 더 하지 못했다. 백이강은 무심한 시선으로 형제를 관찰하며 모든 반응을 살폈다. 그러나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모용작이 예상보다 훨씬 침착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모용 가문 가주의 아들이었다. 강호에서 군작검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자신도 백면검랑이라는 이풍당당한 칭호를 지니고 있었다. 그가 수련한 성운검법은 날카롭고 공격적인 기술로 악명이 높았다. 비록 그는 항상 상냥한 미소를 띠고 있어 대하기 쉬워 보였지만 사실 그는 수단이 무자비하고 매우 계산적이었다. 이 모든 것은 정지호가 백이강을 위해 수집한 정보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백이강의 주의를 진정으로 끈 것은 청림파의 출련이었다. 밤은 빠르게 찾아왔다. 백이강은 출련이 객사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담백하게 말했다. 갑작스러운 만남의 출련은 눈에 띄게 당황했다. 그녀는 앞서 묘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그리고는 팔찌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백이강은 즉시 이해했다. 그녀가 기적이라고 말했던 것은 아마도 그가 지니고 있는 신물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말하면서 그는 오단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그는 그것이 청림과 불멸의 검 사이에 맺어진 오랜 약조에 묶인 신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후 출련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걸이를 좀 더 자세히 봐도 되겠냐고 물었다. 잠시 후 출련의 표정이 엄숙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백이강을 쳐다보았다. 그가 그렇게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니.
백이강은 백성군에게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내며 자신을 속였을지도 모르는 그 노인을 속으로 저주했다. 출련은 비휴가 압도적으로 강력한 금속성 기운을 지녔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만약 그런 생물의 눈을 목걸이로 만들어 계속 착용한다면 그 안에 담긴 막대한 정수가 필연적으로 착용자의 몸을 손상시킬 것이다. 그녀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어떻게 백이강이 전혀 해를 입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천천히 출련은 두 손가락을 들어 해성 기법을 발동했다. 중단전을 깨우고 진기를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 고안된 청림의 비술이었다. 만약 백이강이 이 기술을 익힐 수 있다면 태음절맥을 앓는 사람이라도 진기를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녀가 기꺼이 행동에 나선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이었다. 목걸이 안에서 그녀는 이전 청림 군주의 남은 기운을 감지했던 것이다. 비법을 사용해 금속성 기운을 완전히 억누른 후 목걸이는 이제 한때 잃었던 힘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백이강은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다. 출련이 그 신물이 청림의 거심을 인정했으므로 그는 개인적인 부탁으로 그녀의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청림의 능력 안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주선할 수 있다고 차분하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음절맥은 백이강이 지닌 선천적인 약점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운명에 굴복할 생각이 없었다. 청림 군주는 내공수련에 있어 세계 최고의 고수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백이강은 그녀가 그들 사이의 만남을 주선해 주기를 바랐다. 출련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적어도 진심으로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객실에서는 모용작이 동생 모용진을 무자비하게 꾸짖고 있었다. 출발 전에 백시 가문의 환영검법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특별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토록 굴욕적으로 패배했다. 혹독한 훈계를 한 후 모용작은 손을 들어 동생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다음번에 모용진이 백하준을 이길 수만 있다면 그는 여전히 모용 가문의 자랑으로 남을 것이다. 사실 모용작은 다른 계산을 품고 있었다. 만약 모용진이 모용의 검이 백시의 검을 능가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모든 공로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모용진에게 검수를 가르친 자. 장면은 다음 날로 바뀌었다. 하인 한 명이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달려와 누군가 매우 중요한 것을 가지고 도착했으며 백이강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고집한다고 보고했다. 백이강이 백시 가문 저택 밖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서한 하오문의 지부장인 금화와 함께 서 있는 정지호를 보고 깜짝 놀랐다. 백이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재빨리 핑계를 대고 동행하던 하인들을 물렸다. 그리고는 직접 물었다. 예고도 없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니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일어났는가? 지부장 금화가 즉시 앞으로 나섰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다. 얼마 전 누군가 하오문에 의뢰를 하나 맡겼는데 심사숙고 끝에 백가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급히 이곳으로 달려와 백이강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금화는 정중히 절하며 말했고 두 손으로 정보가 담긴 종이 몇 장을 건넸습니다. 백이강은 천천히 그것을 받아들고 한 장씩 눈앞에 펼쳤습니다. 만약 그 계략이 정말 자신을 노린 것이라면 그들의 수법을 직접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정보에는 배후의 주모자가 모용 가문의 모용작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 뒤 금일루 4층 전체를 예약하여 연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약 30명의 손님을 위한 좌석과 엄선된 요리 및 술을 준비할 예정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연회장 중앙에 비무대를 설치하여 모용진과 백하준이 공개적인 검 대결을 펼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오문이 수집한 비밀 정보에 따르면 모용작은 몰래 상공독을 한 첩 구해두고 연회에서 특별히 향이 강한 음식을 주문했는데 이는 명백히 약의 냄새를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이강은 손안의 정보지를 구겨버렸습니다. 그는 모용작이 가문을 상대로 이토록 비열한 수법을 쓸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거대한 계책을 세워 이 빚을 제대로 갚아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백이강은 백가 본체의 안뜰로 가서 아버지에게 청림의 주인을 만나 뵙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가 부자와 계피로 만든 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폐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분명한 징후였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아버지가 왜 그토록 백하준을 다음 가주로 세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백이강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청림은 너무 멀고 그런 고된 여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이강은 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청림 주인의 기수련 경지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그토록 먼 거리를 여행한 후 백이강의 연약한 몸이 더욱 악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명의들이 이미 그의 절맥을 치료하는 데 실패했고 그럼에도 현재 상황은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백이강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비록 그가 하는 행동은 노골적인 반항에 가까웠지만 말입니다. 설령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청림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하지만 스스로 몸을 돌볼 것이니 더는 막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백이강은 간신히 서 있는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앞당겨 끝낼 작정인 것인가? 근처에 서 있던 정려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가 가주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청림의 주인 그 자체보다 약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으로 보아 백이강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이강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만약 아버지가 자신의 결의를 시험하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그리하시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림으로의 여정은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백아성칸이 그의 귓가에 속삭이며 몸을 최대한 무겁게 만들고 심장 주위에 보이지 않는 갑옷을 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심장을 꿰뚫는 의념조차도 그의 결의를 흔들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몸이 안정되자 백이강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천년 설삼을 먹고도 호전되지 않는 것을 보며 아버지가 느끼는 두려움을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희망을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그는 계속 살아서 백가 세대의 자랑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백이강 안에 그런 결의가 항상 존재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끊임없는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아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청림으로의 여정은 백이강이 이미 신중하게 고려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백이강은 모용 가문의 직계와 우위를 제대로 다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백이강의 아버지는 당시 모용 가문의 젊은 후계자였던 군작검과 정식으로 검을 빼앗는 대결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모두 각 가문의 수장이 되었기에 화해는 더 이상 직접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세대가 두 가문 사이의 오랜 긴장을 완화하는 첫걸음을 내디뎌 주기를 바랐습니다. 백이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반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모용진은 거의 매일 저곡 연무장 안에서 수련했습니다. 그와 함께 수련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백가의 젊은 후계자 백하준이었습니다. 모용진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은 백가가 전설적인 검문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2주 동안 오로지 검수를 연마하는 데만 끊임없이 집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그의 그림자 천검술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만약 다시 싸운다면 그는 이전의 패배를 씻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곡 연무장의 문이 밀려 열렸습니다. 백이강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백하준과 마주쳤습니다. 아싸, 마침 잘 됐으니 목검으로 대련 한번 하는 게 어때? 백하준은 망설이며 말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모용진이 가까이 서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한번 이겼던 사람 앞에서 동생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망설임은 모용진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백하준이 강력한 상대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대련을 꺼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위 무공패인이라는 백이강이 정말 그렇게 강할 수 있을까? 대련이 시작되자마자 백하준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림자 천검술이 즉시 펼쳐졌습니다. 그의 칼날은 맹렬한 절상력으로 앞으로 쇄도했습니다. 백이강은 완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발놀림은 경공술의 원리를 따르며 몸을 움직여 피했고 들어오는 모든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피하면서도 그의 눈은 백하준의 검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고 찰나의 빈틈을 찾기 위해 모든 움직임을 주에 깊게 쫓았습니다. 그 광경에 모용진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습니다. 그 날카롭고 절제된 움직임에는 태음절맥에 걸린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10여 합이 오간 후 백하준은 갑자기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날카로운 충격과 함께 백하준의 손에 있던 목검이 깨끗하게 튕겨나가 바닥에 쨍그랑하며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기세에 휘말려 백이강은 제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검은 거둘 수 없었고 목을 베는 공격이 본능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환에 백이강의 가슴에 짓누르는 듯한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터져나오며 격렬한 기침을 했습니다. 백하준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즉시 몸을 돌려 백이강의 축 늘어진 몸을 품에 안았습니다. 백이강은 천천히 몸을 바로 세우며 자신의 타이밍 감각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좀 더 일찍 금강불교의 원리를 발동했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모용진은 팔짱을 끼고 느긋한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보기에 두 사람은 무모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실력 차이가 이렇게 명백한데 아무리 대련을 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백이강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모용진에게 꽂혔습니다. 검리에 대한 이해가 나보다 깊다니 그럼 우리 대련을 지켜보며 옆에서 지도해주게. 그리고 한 가지 더, 학렬로 따지면 내가 너의 손윗사람이다. 말할 때 예의를 갖추도록 해라. 옆에 서 있던 백아성칸은 백이강을 위해 방금의 합을 빠르게 복귀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합에서 핵심은 금강불교 기술의 타이밍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검술의 기본은 종배기, 행배기, 그리고 직격 찌르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백아성칸의 말이 귓가에 울리는 동안에도 백이강은 그 근본 원리를 파악하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갑자기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백하준도 지지 않고 검을 앞으로 곧게 뻗으니 칼날에는 여전히 매섭고 날카로운 기세가 실려 있었다. 그 짧은 공격의 틈을 포착한 백이강은 결단력 있게 경신술을 펼쳤다. 그의 몸은 버들개지 한 오라기처럼 옆으로 표표히 흘러갔다. 백하준이 초식을 거두기도 전에 백이강은 갑자기 거리를 좁혔다. 경쾌한 발걸음의 기세를 이용해 그는 머리를 앞으로 내뻗어 세게 내리찍었다. 둔탁한 소리가 울리며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연무장 양끝에 쓰러져 있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모용진은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백이강이 그렇게 평범하고 거의 볼품없는 방식으로 백하준을 이길 줄은. 백이강은 곧장 모용진에게 다가가 자신의 검술에서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물었다. 모용진은 약간 경박한 어조로 전반적으로는 꽤 좋지만 상체의 움직임에 비해 보법이 뒤처지니 가능하면 하체를 단련하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백이강은 그 말을 명심하겠다며 지적할 만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말해달라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면이 바뀌어 백이강은 하루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백아성칸과 남은 약골을 발라야 할지 의논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팽호아가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정말로 백씨 가문 안에서 다친 것이냐고. 그리고 그 거만한 모용진이 그랬냐고. 누가 그랬냐고 물었다.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다치게 하다니. 백이강은 하준과 대련하다 입은 가벼운 상처일 뿐이라고 서둘러 설명했다. 이 말을 듣고 팽호아는 즉시 안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러 왔다며 말하면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팽씨 가문의 회복단이 들어있었는데 원기를 회복시키고 내상에 현저한 효과가 있었다. 백이강은 그 환약이 너무나 귀한 것이라 잠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백이강은 원래 희귀한 영약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거절하지 않고 회복단을 한 번에 삼켰다. 그 환약에는 백년 묵은 하수오, 감초, 꿀 등 지극히 귀한 재료들이 분명히 들어있었다. 그 순간 백이강이 그 환약을 무척 좋아하는 것을 본 팽호아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청지로 가서 경극 공연을 보는데 동행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백이강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려운 부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확한 시간만 알려주면 되었다. 얼마 후 백이강과 팽호아는 화청지에 함께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 둘 외에도 모용 형제와 다른 이들도 있었는데 팽호아가 선택한 날짜가 마침 모용 가문이 금빛 누각에서 주최할 연회와 겹쳤기 때문이다. 상의 끝에 그들은 먼저 경극을 보고 함께 식당으로 가기로 했다. 일행이 연회장으로 떠나려던 참에 한 인형이 갑자기 군중을 헤치고 나와 백이강의 어깨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백이강은 즉시 반응하여 손을 들어 상대방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무슨 수작을 부리든 내 돈주머니부터 돌려줘야지. 놀랍게도 상대방은 백이강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완강히 모든 것을 부인했다.
백이강은 화청지 안에서 감히 도둑질을 하는 자라면 하오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재빨리 추리했다. 그래서 그는 몸을 기울여 차갑게 말했다. 아무도 내가 누군지 말해주지 않았나? 금화가 제자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나 보군. 도둑이 주머니를 돌려줘야 할지 망설이는 사이 모용작이 느긋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모용작의 허리에 찬 검은 이미 차가운 빛을 번뜩이며 뽑혀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도둑의 발목을 잘라버렸다. 모용작은 몸을 숙여 땅에서 돈주머니를 집어 올렸다. 좀도둑들은 보통 훔친 물건을 발목 근처에 숨기곤 했다. 모용작은 다시 도둑에게 다가가 마치 일으켜주려는 듯 손을 내밀었다. 남자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어 응했다. 다음 순간 모용작은 표정없이 공격하여 순수한 힘으로 남자의 손바닥뼈를 으스러뜨렸다. 그 광경에 백이강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는 즉시 모용작에게 그 남자를 관아에 넘겼어야 했다고 따졌다. 하지만 모용작은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다. 그에게는 이것이 이미 자비를 베푼 것이었다. 평상시였다면 그는 그렇게 자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옆에서 여러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모용작의 행동을 공공연히 칭찬했다. 역시 모용 형님답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자제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이미 큰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말을 한 사람들은 녹야방의 고희진과 칠레도문의 양정이었다. 다른 도시에서 온 무인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현지 문파 및 가문들과 그런 관계를 맺다니 모용작의 사교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말해주었다. 서안의 무인들이 백씨 가문의 장남조차 제치고 그에게 먼저 인사를 건넬 정도였다. 백이강은 그들의 인사에 답하며 갑자기 싸늘한 어조로 말했다. 고맙게 생각한다. 어쨌든 너희 문주들이 우리 가죽께 바친 영약을 내가 직접 먹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해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니 그런 문주나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너희 같은 놈들이 내 얼굴조차 기억 못할 정도로 건망증이 심하다면 앞으로는 발밑이나 잘 보고 다니는 게 좋을 거다. 두 남자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그들은 무공패인이라 낙인 찍힌 자가 그런 압도적인 기세를 뿜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장면은 금일루로 바뀐다. 모용작은 묵직한 금괴를 꺼내 정주 앞에 놓으며 추가 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층에 금일주 한 항아리가 올라가면 정주에게 이 가루 봉지를 그 안에 섞어 올리라고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4층 연회장은 초대받은 무인들로 가득 찼다. 모용작의 열성적인 권유에 백이강은 마지못해 금일주가 담긴 잔을 들어 올렸다. 모용작의 시야에서 벗어나자 그는 조용히 술을 뱉어냈다. 술의 강렬한 향기는 명백했다. 이것은 산공산의 냄새를 감추기 위함이었다. 그때 양정이 갑자기 백이강에게 다가왔다. 그는 이전 일에 대해 사과하러 왔다고 말했지만 이내 일부러 백이강의 거처에 대한 공격을 언급하며 죽은 자들을 암시하고 죄책감이 마음을 짓누르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모용작은 손을 들어 금일주 잔 전체를 양정의 얼굴에 그대로 뿌렸다. 모용작이 아무리 스스로를 인내심이 강하다고 생각했어도 양정의 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이것은 즉시 양정을 완전히 어찌할 바 모르게 만들었다. 한편 고희진 또한 혹독한 경고를 날렸다. 그가 양정과 어울렸던 것은 오직 모용작이 오랫동안 그를 지지하는 칠레도문의 배려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양정이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철저히 무례할 줄은 몰랐다며 무기를 뽑아라, 무인답게 결판을 내자고 공공연히 선언했다. 양정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얼마 전 모용작이 연회 중에 백이강을 도발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가 이를 잘 처리하면 모용작이 그가 무린맹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양정은 모든 책임이 고스란히 자신의 어깨에 떨어질 것임을 깨달았다. 그 순간 백이강의 모습이 그의 등 뒤에 소리 없이 나타났다. 다음 순간 백이강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세게 걷어찼고 양정은 땅에 처박혔다. 백이강은 몸을 돌려 근처에 있는 고희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너도다. 한 놈은 앞뒤 안 가리고 선을 넘는 자신감 넘치는 벌레고 다른 한 놈은 나를 속이고 이용하려는 쓰레기에 불과하지. 그래도 뒤를 봐주는 놈이 없었다면 너희 둘 다 감히 이런 짓을 하진 못했겠지. 말을 하며 그의 시선이 옮겨갔다. 내가 틀렸나? 싸우고 싶었으면 대놓고 말했으면 됐잖아. 이런 비열한 수법은 필요 없었을 텐데. 아니면 비열함이 그냥 모용 가문의 피에 새겨져 있는 건가? 모용진이 아주 귀한 검을 손에 넣었다는 소문도 들었다. 모용 가문이 과거 모용 가문과 백 가문 사이의 검 뺏기 대결을 재현하려 하는 것인가?
이 말을 들은 모용은 더 이상 자신의 의도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검 뺏기 대결을 시작하지. 다음 순간 모용전과 백하주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 이미 준비된 중앙무대로 걸어 올라갔다. 이 순간 진실을 모르는 일부 구경꾼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분명 칠레도문이 먼저 백가문의 장남을 도발했다. 그런데 왜 백이강은 이제 와서 모용 가문의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일까? 다행히도 모용 가문의 장남은 마음이 넓었다. 그는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며 대결에 동의하기까지 했다. 한편 정년은 오늘 아침 백이강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는 마치 이 모든 것을 오래전에 예상했던 것 같았다. 팽호의 경우 백이강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눈에 띄게 따뜻해졌다. 그녀는 항상 그가 허약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에게 이토록 드러내놓고 이합적인 면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바로 그때 모용이 갑자기 대결 중단을 외쳤다. 이것은 무인들 사이의 공식적인 대결이므로 경기가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에 양측이 먼저 금일루의 술을 한 잔씩 나누는 것이 관례였다. 백이강은 마침 변소에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댔다. 잠시 후 각자 금일루의 술을 마신 두 사람은 다시 중앙무대로 올라섰다. 안전을 위해 모용작은 계획을 막판에 변경하여 결국 암중에 상공산을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그는 객잔에 지시하여 나중에 모용에게 제공될 금일루술의 단가의 비기로 정제한 뇌격산을 섞도록 했다. 그 약은 사용자의 감각을 극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모든 고통을 마비시켰다. 그 순간 백이강이 모용진의 술병을 집어들고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다. 이를 본 모용작은 서둘러 그의 손에서 술병을 빼앗았다. 너 언제 그걸 가져간 거지? 백이강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대체 뭘 그렇게 걱정하는 거지? 설마 그 안에 금가루라도 섞여 있는 건가? 다음 순간 무거운 압박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그는 격렬한 기침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목소리가 울려 퍼져 술에 독이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 말을 들은 모용작은 즉시 부인하며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백이강은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독은 아니지. 아마 오두, 당기자, 그리고 몇 가지 다른 물질들, 똑같이 위험한 약재들일 뿐이다.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모용작의 몸이 굳었다. 이 자가 어떻게 뇌격산의 제조법을 알 수 있단 말인가? 백이강은 말을 이었다. 소량만으로도 모든 통증 감각을 없애고 며칠 밤낮으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감각을 예리하게 만들지. 이런 제조법을 만들 수 있는 연단술사는 분명히 매우 뛰어난 실력자일 것이다. 그 안에는 내가 즉시 알아볼 수 없는 몇 가지 성분이 아직 남아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의 어조는 갑자기 심각해졌다. 지금부터 셋을 세겠다. 모용 가문과 백 가문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즉시 떠나라. 백 가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남아있는 자는 누구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모용작 또한 입을 열어 그가 초대한 모든 무인들에게 즉시 객잔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두 가문만 남게 되자 백이강은 천천히 모용작에게 몸을 돌려 물었다. 만약 내가 하준에게 상공산을 썼다면 적어도 내 이유를 이해할 수는 있었을 거다. 하지만 헛된 명성에 불과한 대결 때문에 내 친동생에게 약을 먹이다니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군. 그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용작은 마침내 평정심을 모두 잃고 백이강에게 곧장 돌진했다. 그의 눈에는 이 남자가 결코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으리라 보였다. 5년 전 모용작이 칠성의 후보로 확정되었을 때 그는 매우 기뻐하며 즉시 어머니와 그 소식을 나누고 싶어 했다. 모용작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가 차상인과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다. 그를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덮친 것은 이 차상인이 사실은 그의 친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었다. 그는 10년 넘게 고귀한 후계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런 불명예스러운 혈통의 사생아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모용 가문의 정통 혈통을 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을 진정으로 흔든 것은 자신의 외모가 점점 그 차상인과 닮아간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이 그가 무모한 위험을 감수하고 가주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반복해서 증명하려 했던 이유였고 금일루에서의 검 뺏기 대결로 이어진 것이었다. 만약 오늘 일이 강호에 퍼진다면 그의 미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가주가 진실을 알게 되어 그를 버려진 졸로 전락시킬지도 모른다. 그는 결코 견딜 수 없는 결과였다. 백이강은 얼음처럼 차가운 무관심으로 말했다.
더 이상 잔꾀를 부릴 생각은 마라. 이제부터 서안시 어디에서도 널 보고 싶지 않고 내가 이용했던 하오문 무인들에게 보복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내가 입을 다물길 바란다면 은 1000냥을 내놔라.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내가 그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는 한 오늘 일어난 일이 절대 새어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또한 백 가문과 모용 가문이 계속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모용은 이를 악물었지만 그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가문에서 버려질 수도 있는 백이강이 언젠가 하오문을 자신에게 등을 돌리게 할 힘을 가질 줄이야. 백하준이 새로운 가주가 될 것이다. 바라건대 그날이 오면 그들은 여전히 평화의 외양이라도 유지할 수 있기를. 모용작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도발하는 것을 보고 백이강은 즉시 손을 뻗어 모용작의 손바닥을 움켜쥐었다. 다음 순간 모용작의 얼굴에 극심한 고통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손의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고 그의 안색은 죽은 듯이 창백해졌다. 백이강이 마침내 손을 놓았을 때 그가 끼고 있던 반지에 보석이 박혀있는 것이 분명해졌다. 잠시 후 능자평이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도착하여 식당의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이강 도련님께서 금일루의 술을 마시고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러 달려왔다. 백이강은 손을 흔들어 괜찮다는 것을 알렸다. 그는 모용작 소엽이 모용 본가로 돌아가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움에 잠시 정신을 잃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준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다. 한편 모용진은 떠나는 모용작을 서둘러 뒤따르며 형과 함께 떠나기를 바랐다. 모용작은 주저없이 그를 거절하며 남아서 검수를 계속 연마하라고 말했다. 백 가문은 세상의 광대함을 진정으로 목격할 수 있는 곳이었다. 몇 달 후면 자연히 누군가 그를 집으로 데리러 올 것이다. 모든 것을 곱씹어본 모용작은 더 이상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는 자신의 친동생에게 독을 먹이는 수단에까지 의지했다. 동생이 진실을 안 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따를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런 비열한 자신의 모습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때 백이강은 홀로 서 있는 모용진을 발견하고 아직도 형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지 물었다. 모용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그랬다고, 적어도 조금은. 하지만 형에게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이 전부였다. 결국 그날 껌 뺏기 대결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던 것은 모용진 자신이었고 그 때문에 형이 그런 무모한 위험을 감수하고 그에게 독을 먹인 것이다. 백이강의 시선은 차분했다. 그는 예상보다 일찍 무언가를 깨달았다. 모용진은 보기보다 훨씬 계산적이었다. 그는 모용진이 모용작이 건넨 금일루 술을 결코 마시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그러자 백이강이 그에게 되물었다. 너도 내가 약하다고 진심으로 믿는가? 그 말을 한 후 그는 그곳에 있던 다른 무인들에게 잠시 비켜달라고 요청했다. 식당 안에 백 가문과 모용 가문만 남게 되자 백이강은 즉시 모용진에게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가 약을 먹지 않았으니 끝나지 않은 대결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 뺏기 시합이 아니라 그저 거리낌 없는 전면전이 될 것이다. 백이강이 말을 마치자마자 백하준은 이미 손에 검을 든 채 모용전 앞에 서 있었다. 백이강은 옆으로 비켜서서 백승천과 함께 그들의 공방을 지켜보았다. 모용전이 백씨 가문의 영천검법에 대해 비범할 정도로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두 사람이 싸우는 동안 백이강은 침착하게 그에게 진실을 말했다. 비록 모용작이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졌지만 만약 모용전이 정말로 탈검 대결에서 이겼다면 결국 모용가주의 인정을 받을 사람은 마쿠의 책략가가 아니라 전장에 서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바로 너.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용전의 검이 단호한 호를 그리며 내려와 백하준의 손에 들린 검을 깨끗하게 잘라냈다. 그는 자신이 휘두르는 무기가 형이 그를 위해 애써 구해준 보검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승리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대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방금 내가 한 말이 사실이냐? 우리 형이 정말 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벌인 거야. 백이강은 그저 자신의 추측일 뿐이라며 어깨를 으쓱했다. 만약 모용전이 정말로 답을 원한다면 모용작에게 직접 물어보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백이강은 그에게 이 물건을 가지고 가라고 말했다. 잠시 후 모용전은 다시 한번 모용작을 따라잡았다. 이번에는 서둘러 다가가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자신을 위해 계획된 것인지 침착하게 물었다. 모용작은 마른 웃음을 터뜨리며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물었다.
듣자 하니 그 터무니없는 생각들은 필시 백이강에게서 나온 것이리라. 그는 동생의 타고난 혈통과 재능을 질투했다는 생각을 비웃으며 차갑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모용 가문의 동문무공인 성운건법을 연마하는 대신 영천건법을 파회하는 방법을 연구했다는 것이다. 직접 탈검 대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저 자신의 뒤틀리고 우스운 생각의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모용전의 손에는 이제 칠성대검이 들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몇 년 전 두 거대 가문 간의 탈검 대결에서 빼앗겼던 모용 가문의 보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째서 그것이 모용전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만약 오늘의 대결에서 이겨 되찾은 것이라면 말이 되었을 것이다. 대신 모용전은 그 검이 백씨 가문의 장남에게서 직접 건네받은 것이라고 침착하게 설명했다. 만약 모용 가주가 검의 출처에 대해 묻는다면 백씨 가문의 공자께서 모용 형제의 능력을 진심으로 흠모하여 검을 돌려준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했다. 공짜 선물은 아니었다. 보상으로 진짜 금과 은이 여전히 필요할 것이었다. 모용 작은 손에 든 차용증을 쳐다보았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백이강은 정말 계산이 치밀했다. 주점에서 그를 심하게 압박하더니 이제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협상 카드를 내민 것이다. 이 핑계를 대고 다시 한번 그를 갈취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사실 모용작은 동전 한 푼 쓰지 않고 칠성대검을 되찾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다. 그는 이내 단호하게 몸을 돌려 떠났다. 칠성대검을 되찾은 것은 너이니 모용 가문에 직접 돌려주는 것도 내가 하거라.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장면은 다음날 원로회로 바뀌었다. 그날 이른 아침 가주가 백이강에게 용건을 꺼냈다. 백씨 가문 사나이 정용대가 별장을 습격한 자객들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그는 백이강의 행동에 대한 칭찬을 표했다. 며칠 전 백이강은 청림 방문을 핑계로 모용 가문이 백씨 가문을 방문한 진짜 의도를 드러내 가문이 미리 대비하고 결국 칠성대검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가주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백이강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리라는 것이었다. 그의 이전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것 같았다. 그는 진정으로 한 걸음씩 변하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한 인물이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가주의 동생인 백진태였다. 사람을 죽이면서도 미소를 짓는 것으로 알려진 이 숙부는 강호에서 소면살수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얻었다. 과거 백씨 가문이 서안에서 새로이 발흥하는 사파 세력에 맞섰을 때 가주와 그의 동생은 혈도맹의 마검각의 기습을 감행하여 100명에 가까운 사파 무인들을 도륙했다. 그 잔혹한 격돌 중에 숙부는 갈고리 무기에 맞아 치명적인 머리 부상을 입었다. 가문의 모든 이들은 그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며칠간의 계속된 응급수술 끝에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 갈고리 파편 하나가 오늘날까지 그의 두개골에 박혀있다. 그 순간부터 어떤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숙부는 조당에서조차 미소를 멈출 수 없게 되었다. 백이강이 알기로는 현재 별장 자객들을 추적하는 것 외에도 그가 이전에 복용했던 모든 희귀한 보물과 약재들 또한 숙부가 직접 구해온 것이었다. 하지만 백아선은 표면 아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백씨 형제는 실로 화목해 보였지만 그는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다. 무가에 태어난 형제는 필연적으로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날이 올 것이며 그 끊임없는 미소 아래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원한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모든 언로들이 자리에 앉자 숙부는 마침내 입을 열어 별장 자객들에 관한 첫 번째 구체적인 단서를 밝혔다. 백이강이 거주하던 별장은 한때 불사검제의 말년 거처였으며 그의 옆에 서 있는 남자는 그 별장을 설계하고 지은 몫으로 현재는 대목공방의 일원이었다. 몇 달 전 한 수상한 자가 목수에게 접근하여 은 1000냥의 별장의 전체 설계도를 구매했다. 그 사실에 백이강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알기로 별장에 나타난 자객들은 20명은 좋게 되었다. 그들 모두가 고수였다. 그 정도 규모의 작전이라면 애초에 건축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그는 다음 순간 그 공간에 자신과 숙부만이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숙부는 방금 비밀 전음수를 사용하여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정 세부 사항을 숨겼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손짓을 했다. 그는 백이강에게 의식이 끝난 후 뒤뜰로 오라고 지시하며 진실은 그에게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이강은 약속대로 백씨 가문의 뒤뜰에 도착했다. 백아선은 약간 불편해 보였다. 풍경은 그가 죽었을 때와 거의 변함이 없었고 눈앞의 버드나무는 그가 직접 심은 것이었다.
백이강은 왜 백아선이 의식 중에 검에서 나오지 않았는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이 말을 듣고 백아선은 일부러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하며 명백히 질문을 피했다. 그 순간 숙부 백진태가 마침내 망설임 없이 뜰에 나타났다. 그는 백이강에게 나무 상자를 건네며 특별히 그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라고 말했다. 백이강이 그것을 열자 안에는 자령화 논초라 알려진 약초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희귀한 보물로 분류될 수 없었다. 만년설삼조차 그에 비하면 빛이 발했다. 백이강은 즉시 분명한 감사를 표하며 숙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지만 숙부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며 무심하게 손을 저었다. 그가 보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백이강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그가 백시 가문의 소가주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때서야 백이강은 숙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몸으로는 소가주가 된다 해도 수명을 연장할 수는 없었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심각한 폐질환을 앓고 있어 가주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없었다. 백시 가문의 가법에 따르면 그 역할은 원로회에서 선출된 일원이 임시로 맡게 된다. 그 자리는 백하준에게 직접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의 숙부가 막원로의 지위에 오른 숙부가 자연스럽게 백시 가문의 실권자가 될 것이었다. 일찍 죽을 운명인 소가주에게는 이것이 사실상 숙부가 2인자에서 최고 권력자로 올라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게다가 하준은 일전에 숙부와의 사적인 대화에서 그가 반복적으로 어머니가 자신을 낳다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 후 오랫동안 백하준은 텅 빈 껍데기처럼 완전히 의기소침해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숙부는 그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무도의 길을 벗어나게 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잠시 망설인 후 백이강은 허약한 몸 상태로는 소가주 역할을 맡을 입장이 아니라며 그 제안을 거절했다. 숙부는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있는 한 아무리 희귀한 약이라도 어떻게든 구해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앞서 일부러 숨겼던 사안에 관해서는 목수에게서 캐낸 정보에서 나온 것이었다. 별장 설계도를 구매한 자들은 그 설계도가 진짜인지 반복해서 물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미 사전에 별장의 구조를 조사했으며 설계도를 구매한 것은 단지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것은 훨씬 더 골치 아픈 질문을 제기했다. 그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별장 아래에 숨겨진 보검일까? 나계검, 라계검? 그 문제 외에도 처리해야 할 일이 또 있었다. 정룡대원 중 한 명이 백이강에게 독대를 요청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문파는 제자를 받아들여 세력을 확장한다. 마교의 교도든 개방의 거지든 소림의 동자승이든 말이다. 하지만 7대 세가는 운영 방식이 달랐다. 그들은 구성원 대부분이 뛰어난 실력을 갖췄지만 수가 적어 무림에서 압도적인 위상을 세우기 어려웠다. 결국 주요 가문들은 대안을 마련하여 가문 외부에서 가신을 모집하고 충성심과 무공 실력에 따라 권한을 부여했다. 백시 가문의 정룡대는 바로 이 제도에서 탄생한 정예 부대였다. 가문들은 고아가 된 아이들을 데려와 어릴 때부터 키우곤 했다. 몇 년간 백이강의 곁을 지켰던 소아가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백이강이 예상치 못했던 것은 그를 만나고 싶어한 정룡대원이 바로 소화의 여동생 소록이라는 것이었다. 가문에 들어오기 전 두 자매는 함께 살았다. 훗날 소화는 백시 가문의 하녀가 되었고 무제가 더 뛰어났던 소록은 무사로 선발되어 훈련받았다. 그 시점부터 그들의 길은 완전히 갈라졌다. 성인이 된 소록은 성공적으로 정룡대에 입단했다. 지금 소화의 동생 앞에 선 백이강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룡대에서 어떤 무공을 가르치는지 묻는 것뿐이었다. 소록은 그들의 훈련이 주로 경호 임무와 은신 기반 전투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소화와 함께 강호를 누비고 싶었기에 대해연검과 월영보도 익혔다고 했다. 그 말에 백이강은 식은땀을 흘렸다. 소화가 목숨을 잃은 것이 자신 때문이었기에 그는 정말 할 말이 없었다. 다행히 그 순간 앞에서 모용진이 열렬히 인사를 건네왔다. 백이강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모용진은 별일 아니고 하준이 자신과 술래잡기를 해주지 않아서 그런다고 답했다. 그래서 백이강에게 공정한 심판이 되어달라고 했다. 백이강은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며 내일 직접 심판을 봐줄 테니 돌아가서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등 뒤에서 갑자기 살리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기분이 꽤 좋아 보인다는 듯한 말투였다.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백이강을 더욱 난처하게 만드는 말이 들려왔다. 팽호아가 그를 부르는 호칭을 강강이라고 바꾼 것이었다.
그녀는 심지어 청림에 갈 때 자기도 꼭 데려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것을 본 살리엔의 표정은 즉시 다시 어두워졌다. 백이강은 속으로 한숨만 쉴 수밖에 없었다. 요즘 그의 삶은 정말이지 즐길 거리가 가득한 것 같았다. 그러자 소록은 본론으로 들어가 백이강에게 소화의 유품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백이강이 거처로 돌아와 소화의 유품을 꺼내자 배가 숨가는 소록이 그에게 명백한 적의를 품고 있다고 조용히 말했다. 배가 숨가는 놀라지 않았다. 결국 그녀의 유일한 언니가 쓸모없는 도련님을 지키다 죽었으니 그에게 호의를 느낄 이유가 없었다. 배가 숨가는 동의하지 않으며 백이강이 정말 소록이 영원히 원한을 품게 내버려 둘 작정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백이강은 무심한 태도를 유지했다. 만약 그 원한이 그녀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면 다른 모든 것은 그에게 별 의미가 없었다. 다음 순간 백이강의 뇌리에 배가 숨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아는 그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리고 원한에 대한 그의 이전 무관심한 태도는 사실 그녀의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었다. 만약 누군가 목숨을 바쳐 지킨 사람이 비겁하고 약하며 현실을 마주하길거린다면 배가 숨가는 진심으로 소아가 가여웠다. 왜냐하면 백이강의 행동은 사실상 소록에게 그가 언니의 희생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잠시 멈춘 후 백이강은 소아의 유품을 조심스럽게 챙겨 다시 뜰로 돌아갔다. 상자 안에는 소아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이 들어있었고 바로 그때 백이강이 소록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소아의 죽음 때문에 자신을 원망하냐고 물었다. 소아의 희생 덕분에 살아남은 백씨 가문의 도련님을 원망하냐고. 그러면서도 평화로운 삶을 즐기며 그녀를 이미 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소록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그녀는 백이강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어쩔 수 없이 떠올랐다. 이 말을 들은 백이강은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되물으며 소아가 목숨과 맞바꾼 남은 인생을 온전히 속죄에만 쓰기를 진정으로 원하느냐고 물었다. 가능하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소아와 오랫동안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살고 싶다고 했다. 자신의 몸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100살까지 살기 위해 노력하며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여 소아의 죽음을 초래한 자를 찾아내 직접 처형하겠다고. 이것을 본 소록은 백이강이 무언가 오해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그에게 원한을 품기는 했지만 언니인 소아가 편지에서 백이강의 인품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를 쓸모없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번 방문은 언니의 유품을 찾으러 온 것뿐만 아니라 백이강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소아가 소록에게 정기적으로 보냈던 편지의 일부였다. 거의 모든 편지에서 소아는 백이강을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그 순간 백이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그는 마침내 이해했다. 소아가 그를 배우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것은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동생에게 직접 편지를 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그는 갑자기 봉투 하나에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7일이 지났다. 이제 백이강이 정식으로 청림을 방문하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다. 마차에 올라탄 후 그는 다시 한번 소아가 남긴 편지를 꺼내 들었다. 며칠 전의 장면들이 그의 마음속에 저절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가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소아의 편지에 그의 몽유병과 관련된 기록이 담겨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잠든 동안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증상이었다. 하지만 백이강의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해 보였다. 그는 혼자서 떡을 구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소아와 대화까지 나눌 수 있었다. 비록 백이강은 일들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는 잠결에 세수를 하다가 찬물에 놀라 잠이 깼던 것을 분명히 기억했다. 그리고 편지에는 그의 몽유병과 관련된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심하게 낡아 보이는 반지에 대한 묘사였다. 소아는 백이강이 낮잠을 자는 동안 그것을 자신에게 건넸다고 말했다. 그 후 그녀는 돈으로 팔기 위해 그것을 소록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하지만 백이강의 기억 속에서 그는 그녀에게 그런 값어치 없어 보이는 낡은 반지를 준 적이 없었다. 바로 그날 배가 숨가는 그 반지가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황옥이 박힌 희귀한 은반지인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에 분노로 폭발할 뻔했다. 즉시 백이강은 숙부가 예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암살자들은 아마도 저택 아래 숨겨진 유천애를 노린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대신 이 반지와 같은 특별한 물건을 찾고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 정령대원으로서 소록은 그 반지의 출처를 쉽게 알아봤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숙부에게 주지 않고 대신 백이강에게 직접 건넸다. 그것만으로도 그녀 역시 숙부의 행동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곧 밤이 되었고 그들의 경로에 따르면 다음 날이 되어서야 가장 가까운 현인 남전현에 도착할 것이었다. 그 결과 일행은 밤 동안 야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멧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야영지로 돌진해 들어왔다. 이것을 본 백이강은 즉시 자세를 낮추어 한 기술의 기수식을 취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인형이 번개처럼 앞으로 튀어나갔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단 한 번의 공격이 멧돼지의 돌진을 힘으로 멈춰 세웠다. 백이강의 시선이 굳어졌다. 그것은 명백히 청림파의 다분보로 무림 기준으로도 최상급 경공술이었다. 영자평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찰나의 순간에 백이강이 청림의 신법을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멧돼지가 튀어나오려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즉, 백이강이 그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했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행은 근처 농촌마을에 도착하여 촌장에게 멧돼지 2마리를 파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또한 그곳에서 하룻밤 더 머물기로 했다. 백이강 일행이 장가촌을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촌장은 친절하게도 며칠간 여정을 미루라고 조언했다. 최근 이 일대는 평화롭지 않았다. 소문에 따르면 장가촌 근처를 배회하는 사나운 호랑이가 수많은 여행객을 죽였다고 했다. 숙련된 사냥꾼들조차 그 호랑이를 처리하지 못했다. 백이강은 고개를 끄덕이며 촌장의 경고에 감사했지만 질련과 능자평이 함께 있으니 호랑이 한 마리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후 백이강은 능자평을 따라 마당으로 가서 검수를 연마했다. 출발하기 전 백이강은 이미 능자평에게 천은검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때 능자평은 그 요청을 믿기 어려워했다. 이것은 하준조차 아직 완전히 익히지 못한 검술이었다. 하지만 전날 밤 백이강의 행동을 목격한 후 능자평은 생각을 바꾸고 백이강이 정말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그토록 짧은 시간에 뛰어난 검법을 통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었다. 그래서 능자평은 대신 더 실용적인 무술을 가르치기로 결정했다. 그가 한때 몸담았던 곳의 기술로 백이강의 현재 상태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이었다. 백이강이 차분하게 말했다. 무형검각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 말에 능자평은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았다. 그는 백이강이 이런 것까지 알고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무형검각은 백이강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유명했으며 은밀한 내공신법과 신속한 검술로 무림 전체의 명성이 자자했다. 하지만 제자 중 한 명이 무당파의 비급을 훔쳐 달아난 후 검각은 쇠퇴하기 시작했고 결국 무림맥 명단에서 제명되었다. 그 직후 모든 동맹문파들이 그곳과 관계를 끊었다. 무형검각의 제자들은 점차 무림에서 설 자리를 잃고 수년간 섬겼던 문파를 떠나야 했으며 능자평도 한때 그들 중 한 명이었다. 백이강은 능자평이 자신에게 개인적인 비전무공을 가르쳐줄 의향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떠보았다. 능자평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동의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등을 돌렸다. 다음 순간 차가운 빛을 번뜩이는 장검이 갑자기 나타났다. 칼날이 백이강의 눈 바로 앞에서 멈추자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능자평의 움직임을 전혀 따라갈 수 없었다. 능자평은 이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특별히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는 백이강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가르쳐줄 의향이 있었다. 백아순칸은 즉시 그 거짓말을 간파했다. 이것은 평범한 검술이 아니었다. 자신의 시대에서조차 무림의 한 지역 전체를 지배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이 초식은 무형검각의 비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능자평이 한때 검각주의 마지막 제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거의 없었다. 비록 제자가 무당파의 비급을 훔친 순간이 검각의 쇠락을 확정지었지만 진정한 결정적 요인은 사파 무리들의 끊임없는 탐욕과 마교 세력의 반복적인 공격이었다. 임종을 맞이하며 검각주는 능자평에게 문파 재건에 집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대신 적합한 후계자를 찾아 양성하여 무형검각의 독특한 기술이 세상에서 잊히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그리고 검각은 결국 폐허가 되었지만 능자평은 도망치는 동안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살아남았다. 그로 인해 강호에 울려 퍼지는 이름 행검을 얻었다. 이후 수십 명의 적에게 쫓기고 포위당했을 때 능자평은 결국 공산기슭에서 쓰러졌다. 만약 백시 가문의 가주 백녀산을 만나지 못했다면 능자평은 이미 오래전에 차가운 시신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능자평은 백녀산 또한 무형검각의 비기를 노리고 왔다고 오해했다.
그러나 백여사는 차가운 무관심으로 그 생각을 일축했다. 천연검과 불사신공을 손에 쥔 그에게 무당의 검술 따위가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의 개입은 강호의 무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호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능자평은 즉시 백여산의 인품에 감복했다. 그때부터 그는 자연스럽게 백시 가문에 합류했다. 하지만 그는 스승의 마지막 유언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무영검각에 합당한 후계자를 계속해서 찾아다녔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길었다. 비범하게 예리한 감각, 뛰어난 집중력, 그리고 희귀한 재능을 타고난 자만이 검각의 동문무공을 진정으로 통달할 수 있었다. 이전에 그는 하준에게 그것을 가르치려 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다시 희망을 보았다. 음절맥 때문에 백이강은 유난히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쩌면 백이강은 이전에 아무도 도달하지 못했던 휘무영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결심을 굳힌 능자평은 백이강에게 휘무영의 기본 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가장 기본적인 감각 훈련부터 시작하여 그는 먼저 등을 돌린 다음 몸을 돌렸을 때 자신에게 날아오는 사과를 잡으라고 지시했다. 본질적으로 이 원리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인지하는 것을 의미했다. 상대방의 검, 그들의 숨결, 그리고 심지어 떠다니는 나뭇잎으로 인한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백아순칸은 여러 면에서 태음신법과 유사하다는 자신의 평가를 내놓았다. 비교적 조잡하지만 초능력에 가까운 것에 더 기울어져 있었다. 그 후 한동안 백이강은 능자평이 던진 사과를 단 한 개도 잡지 못했다. 하지만 능자평은 만족감으로 가득 찼다. 단 반나절 만에 백이강은 이미 사과가 그의 손을 떠나는 정확한 순간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백이강은 그럴만도 하다고 소리내어 웃었다. 만약 무영검각의 비기를 즉시 이해하길 기대했다면 가장 기본적인 인지 원리를 통달하는 것조차 조급함에 불과할 것이다. 능자평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과거에 그가 현재 수준에 도달하는데 수년이 걸렸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그는 백이강이 팔짱을 끼고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제야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도록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능자평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가 백이강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실로 무영검각의 궁극의 기술로 오직 다음 검각주에게만 전수되는 것이었다. 그가 그것을 인상적이지 않다고 일축한 것은 단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갑자기 깨달음이 그를 스쳤다. 대화 내내 그는 입을 가리고 있었고 백이강의 귀는 솜으로 막혀 있었다. 그의 심장이 철렁했다. 백이강은 언제 청각을 차단했던가? 당신이 던진 첫 번째 사과부터입니다. 능자평은 더 이상 침착할 수 없었다. 그것은 백이강이 오로지 그의 입술을 읽는 것만으로 그와 소통해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단 반나절 만에 그는 보거나 듣지 않고도 등 뒤에서 날아오는 사과를 감지해낸 것이었다. 그 순간 질련이 다가와 탕약이 준비되었다고 알렸다. 멀어져가는 백이강을 보며 능자평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방금 목격한 무학적 재능으로 판단하건대 백이강은 하준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신동일지도 모른다.